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는요, 바로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이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네, 저희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잘 알아보셔서 내일장 대비 전략도 함께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고엔스탑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는지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1, 2, 3위는요.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게임주, 가상화폐였습니다. 콘텐츠주에 이어서 엔터주,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게 게임주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매니저님 2위에 게임주가 위치를 한 것 같아요. 또 가상화폐가 또 8천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1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억 원까지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도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은행주, 아까 김정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주도 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있고요. 견조했던 업종이죠. 금융주가 전체적으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원전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알아봤고요. 그럼 10개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일하게요. LNF가 내림세로 연출됐습니다. 매니저님, 왜 LNF만 이렇게 좀 내렸을까요? LNF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3등이거든요. 네. 2등이 이제 에코프로 BM이고 1등은 이제 아시는 대로 오늘 좀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발 관련된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중국 쪽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센티멘탈적인 하락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종목 상담 코너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는 잠시 후 특징된 종목에서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매니저님, 1위에 네이버가 위치를 했는데 요즘 인터넷 대표주가 좀 3위 안으로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폭 상승하면서 지지부진한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초록색 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포털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 흔히 얘기하는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도 인기 검색 상위에 있다는 것은 좀 표현하기 좀 약간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물려 계시다, 속된 말로.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셔갖고 검색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저는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연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판단하기,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좀 힘든 문제긴 한데 일단 좋은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시장에서 조금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좀 염려감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지금 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일장에는 어떨지 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네이버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택트의 최고 수혜주가 이제 카카오 네이버라는 전제 조건 하에 두 개의 기업이 시가총액에 몇 등을 놓고 몇 위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일단 카카오의 성장성이냐 아니면 네이버의 영업이익이냐, 시장에서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직면한 부분은 카카오의 성장성이 어떤 플랫폼에 대한 제재로서 좀 막힌 듯한 느낌이고요. 네이버 쪽을 본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떨어지는 거지? 라고 시장에서 반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게 다시 고점을 탈환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의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카카오의 성장성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네이버의 실적이 뭐 어닝이 굉장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와주면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기는 했었고, 사실 카카오가 과연 어떤 실적을 나타내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두 종목 모두 최고의 메리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그 어떠한 종목으로도 대체를 할 수 없는 두 종목이라는 점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는 내일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아까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인터넷 대표주가 하나 있죠. 또 카카오인데 이 카카오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실적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흑자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고 적자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시장에서 1,000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800억 흑자가 나와버리면 그 기업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보통은. 근데 1,000억 원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700억 적자가 나와버리면 올라가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카카오에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컨센서스가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카카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카카오가 사업을 접거나 접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과연 카카오 전체 파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보험 중개업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에서 가장 좋은 것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서 대출을 어떤 금리를 비교해주면서 연계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뭐 꽃집이라든가 뭐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구색 맞추기였기 때문에 카카오에 어떤 문제가 전혀 될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보험만 지금 접고 모빌리티는 좀 약간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변화는 거의 미미하고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치만 나와도 주가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 주가 전망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3위에 위치한 비덴트인데요. 오늘 무려 16.67%라는 아주 높은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상화폐 섹터가 아주 핫한 섹터잖아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기록의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빗썸, 뭐 업비트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 그것과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빗썸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비덴트죠. 빗썸 코리아 지분이 한 10% 정도가 있고요. 빗썸 홀딩스 지분이 한 30% 정도 있는 걸로 시장이 좀 알려져 있는데,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죠. 지금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 금액이 지금 코스피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가 많이 될수록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 부분은 사실 예단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근데 제가 하나 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 좀 궁금하다라기보다 의아한 점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를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올라가면 테슬라를 사면 좋을 텐데 테슬라 관련주를 사려고 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관련주들을 뭐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이 좀 된 듯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뭐 1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잖아요. 군소 거래소들이 정리가 되면서 상위 4개 정도만 남겨놓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뭐 업비트, 빗썸을 갖고 있는 관련 기업들, 지분을 갖고 있는 관련 기업들은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상장 과연 할 수 네.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또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ETF를 왜 사냐? 우리가 보통 금과 관련된 ETF가 굉장히 시장에서 통용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금이 실질적으로 안전자산이 된 계기가 금 ETF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을 거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치가 원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소가 망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금융시장에서 담보가 되는 시장에서 좀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안으로 나온 게 ETF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가 아니에요. 선물을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물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콘탱고, 백오데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과 선물의 거래를 얘기를 하지만 이 보통 뭐 해외 선물 같은 데서 유가를 얘기를 할 때도 백오데이션 콘탱고로 인해서 롤오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콘탱고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콘탱고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사실 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이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ETF를 샀을 때는 나한테 손해, 이익이 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월물보다 차월물이 더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됐을 때 현재 미래를 더 좋게 봐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계속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이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ETF를 샀을 때는 이 롤오버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기관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도 상장된 선물 비트코인 ETF를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요. 좀 앞으로도 네. 좀 계속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그쵸?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때는 이게 달러에 대한 어떤 위협,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될지 문제도 좀 많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뭐 사실 ETF는 예전부터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실 비싸다가 했을 때 더 비싸지는 게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라고 봤을 때 사실 1억 원을 갈 수도 있고 2억 원을 갈 수도 있고 3억 원을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도 그 어떤 재테크 상품보다 위험하지만 우리는 도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비트코인과 주식을 제가 딱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은 분석과 투자지만 비트코인은 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두 차이는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으로 수익 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으로 수익 난 분들을 배가 아파서 부러워서 신규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님의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속해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LNF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유일하게 파란불을 킨 종목입니다. 이 LNF는 2차 전지 관련주이죠. 2차 전지 소재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어요. 급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오늘 하락은 뭐 어차피 좀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추세가 완벽히 꺾인 느낌 좀 아닙니다. 이제 악재, 과연 이게 악재일까라고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과 이제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은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삼원계 배터리 NC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니켈, 크롬, 망간으로 이어지는 거기다 A를 더 붙여서 알루미늄까지 이제 최근에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전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ATL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뭐 부동의 1위였었는데 LG
N솔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많이 따라잡았는데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왜 떨어졌는지 시장에서 이거 모르면 뭐 주식 투자자 아닐 정도로 아침서부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었죠. 테슬라에서 이 CATL과 중국의 BYD 쪽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리튬 산화철 배터리 쪽으로 뭐 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테슬라 자동차의 저가형 모델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쓰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교체의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발표가 되면서 이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삼형계 배터리 쪽에 어떤 센티멘탈적인 큰 악영향을 좀 미쳤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오늘 그런 반대로 오른 종목군들은 이 리튬 산화철 관련된 뭐 이지라든가 파워넷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떤 실적적인 부분은 감안을 하지 않고 떨어진 쪽도 마찬가지고 올라간 쪽도 마찬가지고 펀더멘탈이 아니라 센티멘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이 시장에서 시가총액 2등과 3등이 7%, 8%를 떨어뜨린 이게 얼마만큼 이루어질까? 사실 2차 전지 전기차의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라는 것은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100대 중에 약 3대 정도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물론 인프라적인 문제가 먼저 갖춰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현대자동차도 2025년 이후로는 신규 모델은 무조건 전기차다라고 발표를 했고, 저는 그게 현실화가 되기는 조금 뭐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어느 쪽의 배터리 진영이 이 패권을 갖고 가든 간에 삼원계가 됐든 간에 뭐 전고체가 됐든 간에 아니면은 뭐 리튬 산화철이 됐든 간에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실질적으로 이 삼원계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뭐 거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좀 과도하고 내일 오늘 떨어진 걸 전부 메꾼다라는 개념은 조금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일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하락은 조금 과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 관련해서 일제 급락한 거는 조금 과했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내일은 고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한 점은요. 이렇게 저점에 조금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좋을까? 이게 바로 기회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지금 차트가 뒤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성장, 산업적인, 업황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당연하긴 한데, 사실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에코프로 BM이나 LNM 같은 기업들 뭐 한 1년 사이에 보통 4배, 5배 이렇게 막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걸맞는 실적을 나타내 줬을 때 사실 레벨업이 되고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건데, 이 실적이 나왔는데 얘네들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성장성이 격파를 해주기에는 지금 뭐 사실 2차 전지 진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가 상승이 실적 상승을 과도하게 앞지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만 봤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기 힘든데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저는 나올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멀리 봤을 때 지금 LNF와 에코프로 BM이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어떤 탄력적인 상승,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보여줬던 개별주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승을 예상을 하고 떨어질 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난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앞으로 뭐 몇십 년 동안 지속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를 사지만 주가가 내일 떨어지면 걱정을 하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죠. 나는 10년, 20년 뒤에 2차 전지가 절반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난 투자라는 개념으로 살 거야. 근데 주식은 오늘 사고 내일 떨어지면 걱정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에코프로 BM과 LNF만 봤을 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몇백 % 수익이지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업황과 산업을 봤을 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회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대응 전략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위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조선주들 내일은 좀 고할까요? 네, 스탑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조선주를 봤을 때 이제 뉴스에 굉장히 현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한국 조선업, 뭐 중국 제치고 뭐 몇 년 만에 1위 탈환, 뭐 조선업은 이제 일본, 조선, 중국, 우리나라가 이제 3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배라는 것을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물류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하역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들을 줄이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파가 오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조선업과 이 플랜트 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가 수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LNG 선을 하나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같은 기업에 한 대당 뭐 100억 정도를 로열티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이 한국 조선해양도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다 힘들었었죠. 근데 그때 눈을 돌린 게 이제 해양 플랜트거든요. 근데 해양 플랜트는 우리가 보통 엄청난 규모를 자랑을 하는데, 플랜트를 보통 설계를 할 때 두 가지로 이제 설계를 하고 수주를 합니다. 개념 설계를 수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상세 설계를 수주를 하는데, 우리 앵커님은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저는 상세 설계요. 상세 설계가 왠지 좀 복잡한 것 같고 뭐 그런 네.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상세 설계를 거의 다 수주를 하고 있는데, 개념 설계는 굉장히 원래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기업들이 개념 설계를 담당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상세 설계를 담당을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그냥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를 보통 우리나라가 하죠. 그래서 돈이 별로 안 되고 저가 수주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적자 수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해양 플랜트를 뭐 작은 거는 뭐 몇천억, 큰 건 몇조 원짜리 수주를 하더라도 돈이 안 났기 때문에 적자가 전환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한국조선해양이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여실히 좀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라는 것은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마련이고요. 일단 오늘도 뭐 좀 최근에 좋은 뉴스도 하나 뜯긴 했고,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적자이고 뭐 적자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적자를 해소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앞으로 더 적자가 날 건지 아니면 지금의 적자의 마이너스 구간이 끝나는 구간인지 그것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긴 합니다만은 한국조선해양도 뭐 지금 굉장히 나빠져 있는 가운데서 거의 최저치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그 다음에 뭐 업황도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 뭐 큰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기 좀 힘들다, 그런 의미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주가를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경기가 좀 둔화되면 이 해양주들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 둔화 우려로 우리 조선주들 실적 리스크는 좀 없을까요? 실적 리스크는 이미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언론 플레이 쪽에서 저는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표현상 좀 그렇긴 합니다. 속았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읽어보면, 10년치 증권사에서 나온 조선업 리포트를 읽어보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걸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이제 좋아진다, 올해 좋아진다. 그게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수주를 많이 한 거는 뭐 맞습니다. 맞긴 한데,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있고, 얼마의 수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조선업은 원래 배를 만드는 그 기업이에요.
배를 만드는 기업이 배를 수주를 하는 게 호재가 될 수는 없겠죠. 예전보다 얼마 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배를 몇 척을 수주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수주하는 배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수주 가능성도 있는 조선업보다도 그 배에 들어가고 있는 엔진이라든가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조선해양고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기도 전에 고가 다 떴네요. 내일 모든 종목들 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10개 종목들 고 의견 알아봤고요. 그럼 내일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 하나씩 열어주시죠. 네, 오늘 관심 종목 키워드 첫 번째는요. 바로 리튬 인산철보다 실적 성장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하락도 대표로 했고 상승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리튬 인산철인데요. 지금 이제 키워드 드린 게 리튬 인산철보다 실적 성장이다라고 이제 제가 키워드를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종목명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종목명은 이제 오늘 이 종목도 이것 때문에 좀 올랐죠. 코인테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 좀 간단히 좀 드리면, 우리가 보통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장 자동화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뭐 비슷한 기업은 뭐 SN코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2차 전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코인테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쉽게 설명하면 사람 없이 이렇게 착착착착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주고 다 만들어서 턴키로 그냥 다 만들어주는, 마지막에 딱 다 만들었어. 이제 갖고 가. 뭐 이런 느낌이 턴키죠. 그런 기업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칸을 보면 자회사 통해 양극재 시장 도전이라고 나오는데, 자회사는 이제 탑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인데, 사실 양극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뭐 10배 안 오른 기업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쇼티지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회사 탑 머티리얼이 또 오늘 그 얘기가 나왔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관련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센티멘탈적인 상승은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 생산 기업들과 연관을 갖고 있는 이 코인테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좋아졌어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과 발맞춰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없겠죠. 주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뭐 안 좋으니까 안 오른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시장에서 약간 관심권에서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 멀어졌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기업이 주목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실적도 좋아지고 수익도, 영업이익도 되게 좋아지는데 주가가 거의 안 올랐네. 근데 최근에 오늘 이런 리튬 인산철이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코인테크,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와, 요거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거의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은 당연히 내일 시초가 매수 전략적으로 갖추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목표가를 이렇게 높게 잡는 것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매가는 사실 이렇게 실적이 미반영된 가격을 갖고 있는 기업은 손절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손절가를 잡아놓고 거기서 빠지면 원래 더 사야 되는 건데, 손절가를 이제 저희는 방송이니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손절가 제시되는 23,000원 이탈을 하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주로 코인테크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내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요. 키워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설탕 가격 상승 수혜입니다. 요즘 설탕들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쵸, 달고나 네. 만들려고 설탕을 네. 그렇게 산다고들 하는데 뭐 그런 관련주인가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겠죠. 네, 그건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유치하잖아요. 근데 왜 대한제당이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탕 선물 가격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일단 요걸 좀 키워드를 투자 자료를 읽어드리고 라이신 가격 상승으로 사료주 기대를 해야 된다. 대한제당은 설탕이 한 40% 후반대고 그다음에 사료가 나머지 부분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한 1년 조금 더 된 구간의 기간 동안에 설탕 가격 선물의 추이예요. 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 설탕 가격이 오르면은 그 원당을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뭐 제일제당, 삼양사,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언제 올리지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뭐 원유 가격이 오르면 국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가격이 오르는 기간 동안에 아니면은 제품을 만든 기간 동안에 그런 단어를 이제 레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원당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것을 설탕 제조사들이 제품 가격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기간이 보통 7개월 내를 잡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7개월 정도를 보면은 이 설탕 가격 막 오르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아직 이 설탕 가격 선물 구간이 원당 가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국내 제품 가격에 많이 적용 안 돼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면은 설탕 가격이 올해만 해도 2번 정도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자료는 중국 라이신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라이신 가격 추이를 좀 보고 계신데 라이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료를 만들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라이신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료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료를 만들고 있는 이 대한제당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매수는 내일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매 가격은 3,2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마지막 순서로 대한제당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은 내일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시 오늘과 내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